이번 영상에서는 최석정과 구수략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시대 인물인 최석정이 누구였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그의 대표적인 저서 구수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석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의 인물이고요. 특히 조선 숙종 국왕 시기에 주로 활동했던 문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병자호란, 조선과 청나라가 전쟁을 할 때 화친을 주장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청나라와 전쟁을 그만하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주장했던 주화파라는 세력이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명길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수도 있는데 이 최석정이라는 인물이 최명길의 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친손자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최명길이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최명길의 동생인 최혜길의 아들인 최후량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드립니다. 그래서 최명길의 양자로 드린 게 최후량이고 이 최후량의 아들이 최석정이다. 그래서 사실 최명길은 최석정에 있어서 친할아버지는 아니고 양할아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최석정의 생애로 들어가 보면 어릴 적부터 주역이란 유교경전에 통달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그때부터 보였다고 하는 거죠. 특히 이 주역이란 유교경전 나중에도 구수략에도 이 주역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학의 이런 동양 철학을 접목시킨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내용과도 관련이 깊은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요. 조선 숙종실록 보궐정후에 최석정의 졸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세에 이미 주역에 통달하여 손으로 그려서 도면을 만드니 세상에서 신동이라 일컬었다 라는 내용이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석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면요. 최석정은 조선 숙종 시기에 소론의 영수로 활동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소론이란 용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선시대 때는 학문적 입장이나 정치적 입장이 같은 사람들끼리 붕당이라는 걸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림이란 큰 세력 안에서 서인과 동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동인 사이에선 또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어지고 또 서인 사이에서는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석정이 살아있던 숙종 시기에는요. 여기 표에서 보면은 어느 시기에 해당되냐면 요 시기, 이 환국이 있는 요 시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남인 그리고 서인이 있었는데 서인이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최석정은 여기 보이는 소론에 해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간단히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보통 서인이 상대적으로 살짝 보수적인이라고 얘기되고요. 동인 세력이 살짝 그래도 개혁적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론과 소론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노론은 상대적으로 강경파, 소론은 상대적으로 온건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인 세력까지도 살짝 포용하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소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석정이 그 소론에서 영수, 그러니까 리더 같은 역할을 했다.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석정은 이조 판서 등을 역임하면서 서얼에게도 관직 진출의 기회를 주는 서얼 허통 등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얼이라는 것은 그 양반과 정실 부인이 아닌 부인, 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서얼이라고 불려서 약간의 차별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관직 진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거나 조금 제한되는 서얼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데요. 이 서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는 것이 바로 서얼 허통입니다. 사실 서얼 허통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최석정의 할아버지 최명길이 똑같은 이조 판서 관직이 있으면서 추진했다가 최명길이 물러난 이후에 후지부지 된 정책이었거든요. 이 정책을 할아버지가 시행했던 정책을 최석정이 다시 이조 판서 똑같은 관직에 올라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재추진하게 된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석정이 대표적으로 이런 정책을 폈다라는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최석정은 수차례의 환국 등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조선 최고의 관직, 영의정이라는 관직에 총 8번이나 임명된 숙종 시기의 핵심 관료이자 정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환국이란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숙종이 왕으로 있던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붕당 있죠. 붕당들 간의 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숙종이 한 세력을 등용했다가 이 세력이 너무 세진다 싶으면
이 세력을 다 내쫓고 다른 세력을 등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당시에는 서인이랑 남인이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서인이 너무 세진다 싶으면 서인들 다 쫓아내고 남인들만 쭉 등용합니다. 근데 남인들이 이번엔 또 세지는 것 같네? 그러면은 남인들 쭉 쫓아내고 서인들 쭉 등용합니다. 이렇게 정권을 완전히 한번에 확 바꿔버리는 거를 국면을 바꾼다고 해서 환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확 한 세력이 물러나고 쫓겨나고 한 세력이 다 정권을 잡고 그랬다가 다시 또 확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최석정 역시도 최석정이 속한 세력이 쫓겨날 때는 같이 쫓겨나기도 하고 최석정이 속한 세력이 다시 쫓겨날 때는 다시 관직에 오르기도 하고 이런 격동기 속에서 최석정도 다사다난한 삶을 보내긴 했는데요. 이러한 격동기 속에서 조선 최고관직인 영의정에 8번이나 임명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만큼 국왕인 숙종이 이 최석정을 8번이나 불렀을 정도, 영의정이라는 자리에 8번이나 불렀을 정도로 숙종의 신임이 대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가져왔어요. 숙종의 최석정에 대한 신임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최석정이 쓴 책 중에 유교경전을 좀 풀이하고 정리해서 쓴 얘기유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그 왕이랑 신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경연이라는 자리에서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최석정과 반대되는 세력인 노론에서 최석정의 책이 좀 문제가 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최석정에 대해서 노론 세력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석정이 결국 저 영의정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면직을 청합니다. 이때 숙종이 최석정을 보호하고자 하면서 이런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최석정이 매번 이치에 어그러지는 것을 만나서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 수차례나 된다. 근데 이는 진실로 당동벌이가 날로 심해진 것 때문인데 어찌 다만 경만의 불행일 뿐이겠는가 라면서 최석정을 보호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동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당동이라는 것은 같은 애들끼리 같은 동자에서 같은 애들끼리 무리를 만들고 벌이 한다는 것은 이는 다를 이자고 벌은 막 정벌하다 할 때 쓰는 게 벌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세력들을 막 공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동벌이가 날도 심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같은 애들끼리는 무리를 지어 다니고 그리고 다른 세력들을 막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노른이 최석정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공격을 막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다른 세력이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최석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최석정이 영의정직을 떠나고 결국 예기유편이라는 문제가 됐던 책을 전부 소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숙종이 이렇게까지 최석정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최석정에 대한 숙종의 신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왕의 신임을 이렇게 받았던 만큼 최석정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도 한번 엿볼 수가 있겠죠. 네, 최석정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업적, 족적도 남겼지만 그 외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서 굉장히 많은 업적들, 많은 저서들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이런 정치뿐만 아니라 문학, 의문학, 심지어는 수학까지도, 오늘 설명은 구수학의 그 내용인데 수학까지에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서 훌륭한 저서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당연히 역사학에서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수학이나 의문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현재에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석정의 저서를 몇 개 살펴보면요, 명곡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곡. 최석정의 여러 가지 시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걸 모아놓은 문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유교 경전인 얘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해설 다 놓은 얘기유편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세정운 서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표지에 보시면 경세훈민정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펼쳐보면은 이렇게 경세정음 서설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거는 훈민정음, 그러니까 한글이죠. 한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학적인 분석을 남긴 저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저서는 한글에 대한 의문학 연구라는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수약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룰 수학적인 내용을 다룬 최석정의 유명한 저작이죠.
이렇게 최석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바로 구수략이라는 최석정의 수학적 업적을 담은 서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수략은 말씀드렸다시피 최석정의 저작이고요. 정확한 출판 시기, 가능 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은데 대략 1700년 무렵, 최석정이 1715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적어도 그 이전에는 간행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4권 이 책이고요. 여기서 권은 책의 수가 아니라 이런 책의 챕터 수가 4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책이라는 것은 책 자체가 두 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등에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한 구수략 원문의 사진들은 모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가져왔고요. 규장각 원문 검색 서비스에서 모두 자유롭게 열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수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책의 제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수략은 풀어서 설명하면 구수를 간추린 것, 요약한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구수는 무슨 뜻일까요? 당시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주례에 구수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씨는 왕의 악함을 가하는 것을 받고 자제들을 기르는데 모도로서 하였으며 했는데, 자제들에게 육예를 가르쳤대요. 이게 직역하면 6가지 기예 이런 뜻인데, 일종의 교양 과목, 교양 교육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비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는 6가지 교양 과목인데, 그 중에서 6번째가 구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례 자체에는 이 구수가 정확히 뭔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대충 9개의 수니까 9개의 수에 관련된 무언가라고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이것만 봐서는. 그런데 이 주례에다가 후대 여러 학자들이 소 이렇게 무슨 해설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정현이라는 사람의 주에 보면요. 구수는 방전, 송미, 차분, 소광, 상공, 균수, 방정, 영부족, 방요이다. 이렇게 9가지이다 하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어렵게 써져 있으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죠. 그 구수를 바탕으로 쓰여진 중국의 수학책이 구장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장산술의 각 장의 내용을 통해서 구수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면요. 방전은 논밭의 측량 문제, 송미는 곡물을 교환할 때 계산법, 차분은 비례분 계산법, 소광은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상공은 토목공사 공정 문제, 그리고 균수는 조세운반 문제, 영부족은 넘치고 부족하고 이걸 계산하는 문제, 방정은 방정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립방정식 문제, 방정식이라는 말이 이 방정에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구구는 직각삼각형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밭의 측량, 곡물 교환할 때 계산법 같은, 예전에는 농업이 주 산업이었으니까요. 농업하고 실생활에서 매우 필요한 문제들, 그런 것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토목공사 공정이라든가 조세운반 문제 이런 걸 보면은 국가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필요한 것들 위주로 구장산술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구수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구장산술부터 시작해서 여러 수학책들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구수라는 것을 잘 정리해서 요약해서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수략이 특히 주목을 일찍이 받았었는데요. 일단은 최석정이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정이잖아요. 영의정. 조선 최고의 관직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수학책을 썼다고? 보통 수학책들은 그런 수학적인 실용적인 그 이유로 수학이 필요한 기술직들, 조금 한 단계 낮은 신분에 있는 기술직들이 주로 썼는데, 최석정이라는 이렇게 양반이기도 하고 고위 관직까지 오른 사람이 수학책을 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또 일본에서 역학 연구자들, 역학은 나중에 설명할 텐데, 주역이란 경전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유교 경전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일본에서 역학 연구자들이 후한 평가 연구를 미리 일찍이부터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널리 잘 알려진 책이 바로 구수략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찍이부터 관심을 받는 구수략은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구수략이란 이름에 걸맞게 당시 알려져 있던 기초적인 수학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일단 모두 요약해놨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주역이라는 유교 경전에 기반한
역학 이론을 통해서 수학적인 내용에다가 이런 역학 이론, 주역에 기반한 역학 이론을 통해서 동양 철학에 입각한 철학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수학적 이론을 새로 세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석정을 처음에 설명시켜 드리면서 조선 숙종실록 보궐정오에서 그 내용이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어요. 바로 최석정이 어릴 적부터 주역에 통달하고 그림도 잘 그렸다, 관련된 그림도 잘 그렸다 이런 서술이 실록에 있는데 그런 점을 생각하면 어릴 적부터 주역에 통달했던 최석정이 주역에 기반한 역학 이론을 통해서 이런 수학적 이론도 새롭게 해석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구수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수략은 크게 두 개의 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책, 곤책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네 개의 챕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을, 병, 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요. 맨 처음에 목록 그리고 인용한 서적들이 맨 처음에 쭈르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갑 챕터를 보면요. 갑곤을 보면 수원, 수명, 수위, 수상, 수기, 수법 이런 것들 쭉쭉쭉 나열하고요. 그리고 수법의 통론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론 8법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통론 사상이라는 챕터가 을병 책에 걸쳐서 있고요. 병부터는 이제 곤권입니다. 곤책입니다. 그 다음에 정 챕터에 부록인데 부록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주목해볼 부분은 하락변수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수학적인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책을 보면요. 여기 인용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요. 여기 한자로 주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교 경전들이 축축축축 나열되어 있고요. 상서라든가 춘추, 좌시전, 춘추 공양전, 주리에, 예기,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런 유교 경전들이 쭉쭉쭉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장자, 순자, 손자, 회남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인용 수석들을 보면 여기 사기, 한서, 강목 같은 여러 가지 역사서들 적혀 있고요. 여기 주자대전, 역학교문 같은 성리학 계열 여러 가지 책들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 보시면 부장산경 그리고 한자는 칠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칠정산일 겁니다. 그리고 산학계문 같은 여러 가지 역법서 또는 이런 뭔가 계산하는 산술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적혀 있고요. 특히 여기 인용서적에서 주목되는 것은 천학초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천학초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아래 설명을 보시면요. 서양, 선비, 리마두가 이렇게 주어서 명나라 리지초가 썼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천학초함이라는 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천학초함이 왜 갑자기 구술학에서 등장한지 알기 위해선 잠시 서양 학문의 유입, 조선시대 때 서양이 학문에 유입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명나라 말기에 이미 수도 북경, 지금의 베이징이죠. 거기서 서양 선교사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사진의 그림에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리마두,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서광계라는 중국 사람입니다. 마테오 리치와 함께 활동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 마테오 리치 한자 이름이 리마두인데 마테오 리치가 만든 세계지도, 고니와 만국 전도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마테오 리치가 유클리드의 원론을 번역해서 기하 원본을 저술했죠. 아까 말씀드린 천학초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명나라 말기에 이지초가 마테오 리치를 비롯해서 여러 예수의 선교사,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저서 및 그리고 그거의 번역서들을 정리해서 만든 책입니다. 이러한 책이 최석정의 구술약에 인용 서적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천학초암 같은 책이 최석정의 구술약에 인용 서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때에는 당시 이렇게 북경,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여러 서양 선교사
들의 활동도 있었고, 특히 이 베이징으로 갔던 조선 사신들을 통해서 이 베이징에서 서양 문물이 전래된 것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도 서양 문물이나 학문이 전해되었고, 최석정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미 이런 서적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 여러 학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석정도 서양의 학문, 서양의 그 천학초암 같은 책에 실린 여러 가지 서양의 학문적 성과를 참고하고, 그리고 이 구술학에서 인용해서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용을 넘어서 첫 번째 챕터인 가편의 수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말 그대로 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수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수는 도에서 나오며 원은 수의 근본이다. 근본이 시작됨으로써 수가 나타나며 물에는 반드시 근본이 있으니 따라서 수원을 처음으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의미심장한 두 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하도라는 그림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낙서라는 그림입니다. 이 하도 낙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도 낙서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요. 여기는 수명입니다. 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름은 수를 기록한 것이다. 시를 조사함으로써 수를 분별한 것이므로 물이 있으면 다 그 이름이 있으니 따라서 수명이 그 다음이다. 그러면서 수는 일십 백천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의 이름을 설명한 것이죠. 다음 챕터는 수위입니다. 다음 항목은 수의 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건 한번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실제 책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왼쪽에서부터 이푼, 이거 한자가 분이긴 한데 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 그리고 구호라고 있고요. 그리고 오사, 그리고 삼홀, 육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를 보면요. 십섬이 미가 된다. 십섬은 1미다. 그리고 십미는 다시 홀이 된다. 1홀이 된다. 십홀은 다시 4가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14가 이렇게 호가 된다. 그리고 10호가 다시 리가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10리가 또 분이 되고 1은 10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1이 1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분은 1의 10분의 1인 거겠죠? 0.1인 겁니다. 소수로 치면. 그리고 그 다음인 리는 10리가 1분이 되는 거니까 1푼이 되는 거니까 푼의 10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1, 2는 0.1 곱하기 0.1 해서 0.02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수칙에 맞게 설명해 보면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0.249536을 이렇게 쓴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푼, 4리, 9호, 54, 3홀, 6미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 위에서는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는 여러분께 조금 익숙한 한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28,981만 6,576이라고 써 있습니다. 6 아래에는 곧 단위이다. 여기가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되는 수 1의 자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1만 다음에 여기 10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0만의 자리다. 그리고 100만의 자리다. 1000만의 자리다 라고 쓰고 있고요. 여기 또 많이 나오는 이 자리에는 곧 만만의 자리인데 이것은 곧 억이 되는 수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2억 8,981만 6,576을 이렇게 쓴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위는 수의 자릿수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상인데요. 수상에서는 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산가지 표기법이라는 것을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가지 표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부터 1, 2, 3, 4, 5, 6, 7, 8,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를 이렇게 쓰고
여기는 예시로 한번 써놓은 거죠. 그 아래에는. 그 다음에 수기라는 게 있는데 수를 계산하기 위한 도구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뒤이어서 수법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법에서 첫 번째로 나온 챕터가 통론사법이 되겠습니다. 통론사법에서는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구구모수명도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는 한자로 표 같은 것이 쓰여져 있고 왼쪽에는 우리 아까 보았던 산가지로 같은 내용이 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이 오른쪽부터 보면은 1, 1, 1, 2, 1, 3, 1, 4, 1, 5, 1, 6 이렇게 쭉쭉쭉 해서 다시 왼쪽으로 가면 2, 1, 2, 2,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9, 1, 9, 2, 9, 3 쭉쭉쭉 해서 9, 9까지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구구자수 명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1, 2, 3, 4 이렇게 쭉쭉쭉 쓰여져 있고요. 2, 4, 6, 8, 3, 6, 9, 12, 4, 8, 12, 16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서 마지막에는 9, 18, 27, 36 해서 마지막에 81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구구모수명도는 우리 구구다 할 때 이 1은 2, 2, 2, 4 할 때 앞부분 곱한 수들을 적어 놓은 거고 구구자수명도는 그 자리에 맞춰서 그 곱셈의 결과를 적어 놓은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거죠. 2, 1은 2, 2, 2, 4, 2, 3, 6 이렇게 결과가 쓰여져 있고 여기도 9, 1은 9, 9, 2, 18 점점점 해서 99 마지막에는 81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구단의 계산의 결과를 써놨다.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최석정의 직교 라틴 방진도, 9차 직교 라틴 방진도 이 표에서 숫자를 바꾸어서 만들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뒤이어서 내용을 보면요. 통론 8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여기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8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시점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아무래도 동양 철학이라든가 유교라든가 아까 주역에서 말했던 역학 그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보시면 나눗셈과 곱셈을 8가지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8가지로 나눴고요. 8가지로 나눠서 아마 이것을 8개, 우리 태극기에 있는 건건감리 있죠? 그거가 8개에서 유래가 된 건데 그 8개의 이렇게 나눗셈, 곱셈의 연산 법칙을 이렇게 대응시키고자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수학적 논리를 주역을 바탕으로 한 역학 그런 것과 연관시키려고 했다. 연관시켜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다. 이런 것 정도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뒤이어서 통론 4상에서는요.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사상이라는 것에 대응시킵니다. 이것도 수학을 동양 철학과 연관시킨 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네요. 덧셈과 곱셈은 양에 대응시키고 뺄셈과 나눗셈은 음에 대응시켰는데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태양은 덧셈, 양 중에서도 소양은 곱셈 이렇게 대응시켰다. 태음은 뺄셈, 그리고 소음은 난셈 이렇게 대응시켰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구수략의 여러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거든요. 구수략의 부록의 하락변수라는 항목이 부록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 하락변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도와 낙서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들의 다양한 변형인 마방진을 소개하는 챕터인데요. 혹시 하도와 낙서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이 있지 않나요? 네,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구수략의 맨 처음 부분입니다. 구수략 내용이 시작되는 맨 처음 부분인데 여기에 하도와 낙서를 그리고 시작합니다. 구수략에서 맨 처음부터 하도와 낙서를 그리고 시작했다는 것은 최석정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최석정은 동양 철학, 그러니까 역학,
주역에 기반 역학과 수학을 연관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 역학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하도와 낙서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하도와 낙서의 변형이 하락 변수의 챕터의 내용이라면 우리가 하도와 낙서가 뭔지,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마방진을 소개했다고 했는데 마방진이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본격적인 구수략의 부록의 내용을 보기 전에 앞서 하도와 낙서가 무엇인지, 마방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그럼 먼저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실 하도와 낙서는 역사적으로 주역이란 유교 경전 책에 계사전이라는 챕터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글로 하도, 낙서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나온 것이지 사실 이런 아까 봤던 그런 그림이 나타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은 그러면 어떻게 나왔느냐, 언제부터 나왔느냐 라고 한다면 중국 송나라 때 소홍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과 다른 그림도 있었는데 다른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 중국 남송 때 성리학을 창시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주희라는 사람이 소홍의 그림을 채택합니다. 그러면서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도 이게 주류가 된 거죠. 주희가 채택한 소홍의 작품인 이런 그림 형태의 하도와 낙서가 주류가 되게 된 것이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역학계몽 요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주희가 쓴 역학계몽을 좀 해설한 조선시대 때 해설해서 쓴 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주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에서 도가 나왔고 하라는 건 지금 황하강을 말하는 것이고 낙에서 서가 나왔으니 낙은 그 또 황하강의 지류 중 하나인데 강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거기서 거기 서라는 게 나왔으니 성인이 이를 본보기로 삼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에서 나온 도라고 해서 하도고 낙에서 나온 서라고 해서 낙서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하도는요, 전설에 따르면 중국 전설 속 인물인 복희 때 나온 그림이라고 하고요. 1부터 10까지의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8괴의 기원이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8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낙선요. 중국의 하나라 때, 중국의 기록상으로는 최초의 왕조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라를 세운 사람인 우임금 때 시수 사업을 하거든요. 물을 다스린 옛날에 농사가 중요했으니까 물을 통제하고 그런 걸 하는 시수 사업을 했는데 그때 이 그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부터 9까지의 숫자 배열이 있고요. 구주라는 규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수학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상수학이 뭐냐면 상과 수라는 것을 통해서 영리, 그러니까 주역에 따른 무슨 이치를 탐구한 학문인데요. 이런 중국 송나라 때, 아까 송나라 때 소홍이라는 사람이 그렸고 그거를 주희가 채택했다고 했죠. 그때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하도와 낙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형태나 숫자를 가지고 영리를 탐구하는 학문인 도서 상수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때도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구수략은 맨 처음에 하도와 낙서를 둔 것처럼 도서 상수학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하도와 낙서를 가지고 그런 영리를 역학적인 이치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의 기초 위에서 쓰여진 것이고요. 따라서 단순히 수학책이 아니라 일종의 철학을 결합한 인문학적인 수학을 논했다. 그리고 수학을 통한 인문학을 논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복잡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도 낙서라는 것과 그것을 기반한 도서 상수학이라는 개념 그리고 최석정의 구수략이 그것을 기반해서 쓰여졌다는 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수학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마방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방진요 한자로 풀었으면요 마법할 때 맞자 쓰고요. 그 다음에 방진이라는 것을 씁니다. 방진은 네모 모양으로 이루어진 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영어로는 매직 스퀘어라고 합니다. 매직 마법의 스퀘어 정사각형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n 제곱계의 수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전부 같도록 한 n차 정사각형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n개씩 n줄씩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행렬인데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전부 같다라는 마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사각 행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볼까요? 네, 놀랍게도 마방진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우리가 봤던 낙서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 한자 문화권에서는 낙서가 일종의 마방진의 기원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숫자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점 개수를 세어보시면 왼쪽부터 4개, 9개, 2개 이렇게 해서 점 개수를 세어보시면 이렇게 점 개수를 세어서 우리 현대 행렬
모양으로 숫자를 나열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 3 곱하기 3 정사각 행렬, 3차 정사각 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바꿔서 표로 정리한 다음에 이걸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계산해 보면요. 4 더하기 9 더하기 2는 15, 4 더하기 5 더하기 6은 15, 4 더하기 3 더하기 8은 15, 다 15가 됩니다. 다른 식으로 계산하셔도요. 9, 5, 1 더해도 15고 2, 7, 6 더하셔도 15입니다. 3, 5, 7 더해도 15고 8, 1, 6 더해도 15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더해도 가로, 세로, 대각선 어떤 방식으로 더해도 1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3차 마방진인 낙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이 형태의 3차 마방진이 유일한 형태의 3차 마방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방진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사에서도, 서양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점성술을 대상으로 마방진을 새긴 부적 등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화가의 그림인데요. 여기에서도 마방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곳이 그 마방진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요, 여기 맨 아래 중앙을 보시면 1514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그림을 그린 시기인 1114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로 만들어서 행렬로 나열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이번에도 가로, 세로, 대각선 어디로 더하든 34가 되도록, 그러니까 합이 일정하게 34가 되도록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방진에 이어서 라틴 방진이라는 개념도 조금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라틴 방진이라는 것은 정의를 살펴보면요. 서로 다른 n개의 기호를 각 행과 열에서 중복된 기호 없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한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좀 와닿지 않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요. 레오나르트 오일러라고 아주 유명한 수학자죠. 그 독일의 수학자가 쓴 논문에 실려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A, B, C라는 세 개의 기호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아래 보시면은 B, C, A 이렇게 해서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고요. C, A, B 해서 이렇게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줄로 봤을 때 A, B, C 중에서 겹치는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가로줄로 봐도 A, B, C 중에서 겹치는 게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라틴 방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레오나르트 오이에러가 이렇게 라틴 문자, 라틴 알파벳으로 이렇게 라틴 방진이라는 것을 소개했기 때문에 지금도 라틴 방진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라틴 스퀘어예요. 라틴 방진을 ABC를 숫자로 바꿔서 소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각 행과 열, 각 세로줄, 가로줄에 겹치는 숫자가 또는 기호가 하나도 없게 만든 것을 라틴 방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교 라틴 방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직교 라틴 방진은 두 개의 라틴 방진을 겹쳐서 가능한 모든 순서쌍이 만들어질 때, 겹치는 순서쌍이 하나도 없고 가능한 모든 순서쌍이 만들어질 때 두 라틴 방진을 직교한다고 하고 두 라틴 방진을 결합하여 얻은 방진을 직교 라틴 방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직접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레온하르트 오일러의 논문에 실린 직교 라틴 방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알파벳이 있는데요. 바로 왼쪽에는 이렇게 라틴 알파벳 ABC가 써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파, 베타, 감마가 일단은 이거 따로 놓고 보면 ABC도 서로 겹치지 않게 아까 라틴 방지로 되어 있고요. 알파, 베타, 감마만 봐도 얘네들도 서로 각 가로줄과 세로줄에서 겹치지 않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거 그 라틴 문자와 그리스 문자의 조합이 또 겹치지 않게 하나도 겹치지 않게 전부 조합이 다르게 9칸의 조합이 전부 다르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직교 라틴 방진이라고 합니다. 라틴 알파벳이랑 그리스 알파벳이 섞여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숫자로 바꿔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도 보시면 이거 가로줄 세로줄 겹치는 거 없으니까 라틴 방진이고요. 오른쪽도 보시면 가로줄 세로줄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도 라틴 방진입니다. 얘를 합쳤을 때 이렇게 오른쪽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합친 라틴 방진 두 개를 합친 이런 라틴 방진을 보시면요. 이 라틴 방진에서 순서쌍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3, 2,2, 3,1, 2,1, 3,3, 1,2, 3,2, 1,1, 2,3 하나도 겹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직교 라틴 방진이다 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방진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라틴 방진, 직교 라틴 방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런 개념을
하도 낙서를 변형해서 여러 가지 숫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배열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화학 변수라는 챕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게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낙서 69도 또는 지수기문도라고 불리는 오른쪽의 그림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방진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질이냐면 이렇게 육각형에 있는 이렇게 모여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그 값이 93으로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 내려가서 이렇게 더해봐도 93, 이렇게 더해봐도 93이 된다는 거죠. 쭉쭉쭉쭉 더해서 9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수력을 쓰는 최석정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해석 변수에 실려 있습니다. 바로 구구모수 변궁양도인데요. 이것이 세계 최초로 발견된 9차 직교 라틴 방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실려 있고요. 이것을 표로 변환하면 아라비아 숫자와 이렇게 표 형태로 변환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설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로로 가로로 모두 90개의 숫자, 90수를 얻으며 다 쌓으면 810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로로 가로로 더해서 90수를 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더하냐면요. 이렇게 첫 번째 숫자끼리 쭉쭉쭉쭉 이렇게 더하면요. 이게 결국 1, 2, 3, 4, 5, 6, 7, 8 순서를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45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두 번째 숫자들도 다 합하면요. 1, 2, 3, 4, 5, 6, 7, 8 이거 순서만 바꾼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합이 4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45 해서 다 더하면은 총 90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 쌓으면 810이라고 적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한 줄에 90이니까 90씩 9줄이 있으니까 90 곱하기 9 해서 810개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구구모수 변궁양도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어느 방향으로 더하든 다 합하면 495라는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9차 마방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구모수 변궁양도는 세계 최초로 발견된 9차 직교 라틴 방진으로 유명한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순서상 형태로 보면요. 첫 번째 앞에 있는 숫자부터 먼저 떼어놓고 보면요. 이렇게 쭉 숫자들이 1, 2, 3, 4, 5, 6, 7, 8, 9가 하나도 겹치지 않고 하나도 중복되는 거 없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줄뿐만 아니라 어느 가로줄, 어느 세로줄에서 확인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도 똑같이 1, 2, 3, 4, 5, 6, 7, 8, 9가 하나도 겹치지 않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겹친 순서상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컴마를 빼고 순서상이 아닌 두 자릿수로 보면요. 겹치는 숫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정리해 보면요. 구술액에 실려 있는 구구모수 변공양도라는 그림은요. 고차 지큐 라틴 방진임과 동시에 마방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본문의 설명에는요. 모수 본궁도는 곧 가편의 모수 명도이다. 우리 구구단표라고 본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구모수로부터 본궁으로부터 한 변 변한 것으로 가로로 보나 세로로 보나 9개의 숫자가 하나도 중복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 4개의 그림은 새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최석정 본인이 새로 만든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9차 직교 라틴 방지는 최석정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독일의 수학자였던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가장 먼저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레온하르트 오일러는 1776년에 구두로 9차 직교 라틴 방진을 발표했고요. 1782년에 논문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가 논문에 발표한 라틴 방지를 보면 이런 형태였습니다. 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석정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이러한 통설은 뒤집히게 됩니다. 최석정의 구술학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느 시기에 편찬된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최석정의 사망 시기가 1715년이기 때문에 1776년 오일러가 구두 발표한 걸로 보고
최석정이 사망했을 때 이게 구수력이 출판된 것으로 보아도 적어도 61년은 최석정이 발견이 앞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2007년에 만들어진 조합론 디자인 편람 2판에 최석정 업증이 수록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조합론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틴 방진에 대한 문헌은 최석정의 논문, 구수략까지 적어도 300년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기나긴 이야기의 끝을 맺을 시간이 왔습니다. 최석정이라는 인물은요, 조선 후기에 노련한 핵심 정치가이면서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학, 언어학, 수학 다방면에서 남긴 인물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그의 저서인 구수력은 수학을 역학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서 동양 철학에 입각한 수학적 이론을 수립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최석정의 저서인 구수력은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지수 기문도나 구구모수 변공양도 같은 여러 가지 방진, 그리고 특히 구구모수 변공양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9차 직교 라틴 방진을 수록하면서 현대 수학에 있어서 그 수학적 업적도 굉장히 크다라고 평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최석정과 구수력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